자, 이제 2절이 요정의 이제 마지막 주제죠. 국세 우선이라는 규정이에요. 국세와 일반 채권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어떤 뭐 갑일환자가 있다. 그죠? 갑일환자가 있는데 뭐 한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럽죠. 근데 사실 부러울 게 아니라 이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는 갑이 뭐 각종의 채권자가 막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은행에다가 담보 제공하고 건물을 그리고 차입한 게 있어요. 은행에다가 예를 들면 자, 갑이 자 100억짜리 되는 건물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은행에서 돈 빌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은 이제 담보 잡고 돈 빌려준 거 담보 채권자가 되는 거죠. 담보 채권 이게 한 40억쯤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담보 채권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세입자들이 있는데 보증금 받은 게 있어. 그러면 보증금 받아갈 자는 보증금 채권이라고 부르겠지. 이제 보증금 채권자들이 또 있는 거야. 보증금 채권이 한 20억쯤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여기 건물에 관련된 직원들이 있어가지고요. 임금 채권을 또 못 준 게 있는 게 있어요. 임금 채권 여기 한 10억쯤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이제 조세 채권이란 게 또 있는 거야. 세금도 못 낸 게 있는 거예요. 조세 채권 여기 이제 금액이 많아서 한 30억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도 못 낸 게 있어요. 공과금 채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한 20억쯤 있는 거야. 만약에 자, 그러면 60억, 70억, 100억에다 120억쯤 돼버리는 거니까 빚잔치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얘가 빚도 못 갚고 은행이 빚도 못 갚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재산을 팔아가지고 서로 간에 돈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국세가 어떤 위치에서 걷어가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게 국세 우선이에요. 얼마나 국세가 걷어갈 수 있지라고 하는 금액도 계산하는 문제,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얘가 이제 이런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 받아갈 때 여기 조리채권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거 말고 이 위에 이 세 가지는 자력 집행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없어서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조세채권과 공과금은 이런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고 공과금이 있다면 얘들은 자력 집행권이 있다는 거죠. 이때 강제징수라고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압류, 매각 이런 과정이. 그래서 얘가 자력으로 집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이때 이제 그래서 강제징수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체납처분이라고 불렀던 거, 강제징수, 압류, 매각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 어쨌든 요 과정에서 이제 자, 원칙은 국세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세가 제일 먼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국세가 야, 니네는 니네 사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근데 국세는 공공성이다 이거죠. 이거의 근거는 공공성, 공공을 위해서. 자, 또는 무대가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 때문에 국세는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기본 원칙, 국세 우선. 일단 무조건 내가 먼저 가져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근데 예외로 아무리 그래도 이간에 담보채권 생각 담보채권 은행이 돈 빌려주면 담보권 설정한 건 이유는 뭐야? 안전하게 돈 받아가려고 담보 설정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국세라고 우선을 가져가려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담보법이란 것도 있고 담보법 자 또는 근로기준법 같은 것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근로임금채권은 먼저 가져가라 라고 하는 법이 또 있는 거야. 근로기준법 임금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근로자들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거야. 이런 법도 있고요. 또는 뭐 소액 임대차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들을 우선 또 보호해 주는 그런 법도 있고요. 각종의 법들이 막 뛰어나와서 야 이게 말이 되냐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야. 그때 이제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틀은 얘가 우선인데 이런 것들이 따라붙다 보니까 이때 국세가 어떤 위치에서 걷어갈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게 국기법에 정리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리를 하는 거냐면 이거 대원칙이라고 보시고요. 자, 근데 국세에서 내가 우선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야, 그래, 네가 먼저 가져가라고 하면서 이제 양보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쫙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계산 문제 풀 때 어떤 틀로 풀지라고 하는 정리하시고 추가로 무정납세문이 뭐니 이런 거 몇 가지 보시면 되는 게 이 주제예요. 자, 그때 이제 여기 예외로 자, 첫 번째 국세 우선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사항에 정리하는 거야. 첫 번째, 일단 누군가 나서 가지고 이거를 팔아야죠. 그래야지만 나눠 가질 수 있잖아. 나눠 가져가려면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실비잖아. 실비.
실비니까 걔는 먼저 돈 쓴 자들이 가져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공익비용이라고 하는 게 우선한다 이거죠. 최우선이 공익비용이야. 자, 그중에 자 일단 우리 머릿속에는 먼저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일단 국세 우선. 그래서 국세와 그에 따른 국가가 나서서 이거 했다면 강제징수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국가가 하는 국세와 강제징수비, 체납초분비라고 불렀던 거, 그게 최우선이야. 그런데 이런 게 일단 먼저 가져가. 그럼 국가가 나서서 하려고 했더니 먼저 집행한 거야. 선집행, 지방세. 국세 우선인데 지방세가 먼저 치고 들어가서 압류 걸어갖고 매각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해버린 거야. 또는 공과금도 가능하다며. 공과금도 자력으로 가능하다며. 그죠? 그래서 선집행 지방세나 공과금의 강제징수비 등. 아직까지 공과금이나 지방세 쪽에는 체납처분비라는 표현이 좀 남아 있어서 우리도 아직 교재에다가 넣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좀 덜 바뀐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먼저 나서 갖고 움직였을 때 발생하는 강제징수 비용을 먼저 준다는 얘기야. 이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공과금은 절대로 조세보다 먼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공과금은 여기는 공과금이 우선한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야. 공과금이 아니라 뭐가 우선한다는 얘기야? 그거에 대한 강제징수 비용이 먼저 실비니까 가져가는 것 뿐이지 공과금은 절대로 조세보다 우선 변제를 못 받아가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먼저 집행한 고놈에 대한 실비를 먼저 물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먼저 나서서 이제 총대 메고 이제 매각하고 하는 과정이 얘가 아니라 얘가 한 거야. 이제 이게 강제집행 이런 거 한 거야. 그래서 강제집행, 그다음에 경매 절차 또는 파산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매각 비용이 들어갔다면 이것도 역시 실비니까 먼저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야.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 공과금이나 지방세가 나서 갖고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행이 나서 갖고 법원의 힘을 빌려 갖고 강제 집행한 거야. 그때 또 매각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먼저 물어줄게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1번 공익비용,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서 지출한 비용을 먼저 가져가라. 이게 1번. 자, 2번. 자, 2번은 이 안에서 근로기준법이 나오는 거야. 근로기준법에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 임금 채권이 있는데 임금 채권 안에서 최우선 변제라고 규정을 둔 게 있어요. 근로기준법에서 무조건 이건 먼저 받아가는 거야. 최소한의 어떤 직원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임금 채권이 저기 아까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10억 다가 아니라 이 안에서 뭐만 먼저 가져가냐면 최종 3월분 급여, 3개월치 급여, 밀린 게 한 1년치 급여가 밀려 있다면 그 중에 3개월치만. 그 다음에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도 10년, 20년 근무한 자들이 태반인데 3년치. 해서 최종 3년치 퇴직금.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일하다가 재해가 발생, 재해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이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이래요. 이거는 이제 뭐래도 무조건 실비 말고는, 실비 1번의 공익비용 말고는 최우선 변제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동급이 있어, 동급이. 근로기준법도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도 있거든요. 그 법과는 둘간에는 우선순위를 못 따지는 거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소액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또 먼저 받아가라라고 하는 거야. 소액 임차 보증금. 이거는 뭐 월세에다가 곱하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가 그거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안 나오니까 그냥 금액이 나와버리면 그거 찾아가지고 먼저 가져가는 걸로 하면 되는 거야. 소액 임차 보증금 아셨죠? 임차 보증금 채권 저기 20억이잖아. 그중에 소액 임차 보증금이 만약에 6억이야. 6억. 그럼 6억을 먼저 가져가는 거 하고요. 나머지 14억은요. 나머지는 이제 담보 채권처럼 취급해요.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걸로 취급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라 자, 여기 10억 중에 일부, 20억 중에 보증금 최고 중에 일부를 먼저 가져가는 걸로 규정을 둔 게 있다면 걔를 먼저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담보법. 피담보 채권. 이제 여기 담보 채권이 나오는 거지. 이제 피담보 채권이 이제 우선 변제 받아가라라고 하는 거. 담보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담보법의 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국세라고 하더라도 담보 서로 간에 돈 빌려주고 하는 때 담보 잡고 하는 것들은 우선 변제권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라고 할 때는 요건이 있어요. 국세가 존재하는 걸 아는 상태에서 담보 설정했다면 그거는 보여주지 않아요. 국세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 설정했다면 걔는 먼저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지금 우리가 적는 게 뭐야? 국세 우선의 예외야.
국세 우선보다 더 먼저 가져가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비 먼저 가져가라. 이거는 법에 따라서 이거는 그래 먼저 가져가. 그다음에 3번은 피담보 채권. 야, 담보 설정했어? 야, 그러면 네가 먼저 가져가야지. 근데 너는 나를 알고서 한 거니? 내가 있는 걸 알고 한 거니? 국세가 있는지를 이걸 따져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는 담보 채권은 담보 설정일, 담보 설정한 날짜, 이 날짜하고요. 이제 국세의 법정길이 있어요. 법정길. 법으로 정한 법정길.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담보 설정일이 법정길보다 빨라. 법정기보다 빨리 담보 설정하기 더 먼저. 그러면 너는 먼저 가져가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야. 법정기일 뒤에 담보 설정했어. 그럼 너는 내가 있는 거 알고 한 거네. 그러면 나보다 뒤처진 거 알고 한 거니까 너는 보호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먼저 설정해야 된다. 그럼 이때 법정기일은 뭐지? 라고 하는 거죠. 법정기일은. 이 법정기일은 담보권자, 이 담보 설정하는 은행이나 이렇게 담보권자가 이 세금, 조세 채권에 있는지 없는지 존부와 그 다음에 얼마인지 범위를 알 수 있는 시기예요. 이게 법정기일이야. 담보권자가 세금이란 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시기. 그러면 이 세금의 범위까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언제겠어? 일반적으로 확정 시기지. 세금의 확정, 성립 확정할 때 확정 시기. 세금이 확정돼야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야?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게 되는 거잖아. 추상적인 성립이 되면 안 되는 거고. 확정 시기. 그러면 얘는 세금의 확정 시기구나라고 하면 되는 거야. 확정된 시기야. 자, 확정된 시기 언제였어요? 잠깐 정리해 보면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 이거 언제 확정돼? 신고했대. 그러면 신고일 날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신고일 날. 확정. 성립 확정할 때 확정. 자, 만약에 신고를 안 했대요. 또는 이 세목 자체가 종부세라든가 이렇게 정부 부과 세목이야. 상증세 같이 이렇게 정부가 세목. 이런 것들은 언제가 확정된 시기였죠? 정부가 결정하는 때인데 구체적으로는 납부 고지서 도달 시에 확정된다고 했잖아요. 서로 간의 금액을 서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도달해야 금액을 알잖아. 그래서 이때다고 했죠. 결정하는 때인데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고지서 도달시로 할 거냐. 자, 과세관청이 자, 이때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법정기일이 국가가 볼 때는 빠른 게 좋아, 늦는 게 좋아. 담보 채권하고 서로 경합을 해. 싸워. 그러면 법정기일이 더 빨라야죠. 그래야지만 국가가 우선 변제를 갖는 거니까. 그러면 최대한 빨리 땡기고 싶은 거야. 그럼 확정이라고 하는 건 일대 결정이란 걸 하고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고지서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가 도달을 하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확정 시기는 언제야? 납세 고지서? 납부 고지서? 도달 시 이때 확정이 된다라고 했던 거 아니야? 확정 이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날짜보다 땡기고 싶은 거야. 더 빠른 날짜에 빠른 날 법정기일이 있다 도래한 걸로 봐버리고 싶다 이거죠. 더 빠른 날짜 땡기고 싶은 거야. 그럼 땡겨봐요. 이때로. 결정이라는 걸 땡겼어. 그럼 결정은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제 은행에서 이 갑이란 자가 있다면 갑한테 돈 빌려줄 때 담보 설정하고 돈 빌려줄 때 혹시라도 세금 내야 될 게 존재한다면 내가 뒤처지는 거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이제 어떻게? 세무서 가보겠지? 세무서 가서 혹시 갑이란 자한테 세금 결정한 게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은행은 세무공무원은 눈치가 빠르죠. 그죠? 얘 왜 왔을까? 그러면 했지 결정? 이렇게 하겠죠? 결정했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결정을 막 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 자의적이잖아. 결정하는 때로 땡기고 싶은데 결정만 했다면 일단 금액은 나온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건 법정기일 된다.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 세무공무원한테. 이렇게 해서 이 날짜 땡겨버리면 이건 그럴 수 있지만 이거는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객관적으로 땡길 수 있는 날짜는 최대한 땡기면 발송일이야. 발송이 됐다는 거는 발송된 거 있나요? 아, 그렇죠. 어제 발송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인가요? 그럼 물어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확정 시기는 이때가 맞지만 법정기일은 좀 땡겨가지고 이때 법정기일 도래한 걸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지서 발송일로 하는 거야. 납부고지서 발송일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돼요. 법정기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 계산 문제 풀 때. 그래서 보통 신고한 게 나오니까 신고일로 하면 되는데
신고 안 해가지고 결정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발송일 찾아가지고 이 날짜와 담보 설정일 찾아갖고 누가 빠르지라고 하는 거 따져갖고 이제 계산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최대한 땡겨놨다. 발송일.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법정기일을 좀 더 보실 필요가 있겠네. 교재가 보시면 법정기일은 150페이지 하단에 쫙 들어가 있죠. 법정기일이. 자, 거기 보시면 원칙, 여기서 보시면 신고를 내가 제때 한 신고납부 세목이라고 한다면 그때 신고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발송일. 자, 밑에도 쭉 대다수가 다 뭐야? 이름도 바뀌어버렸죠. 이제 납부고지로 통합돼 버렸잖아. 응? 밑에 아래쪽에 물적납세무라고 하는 보충납세무가 막 나와요. 보충납세무자한테는 납세고지가 아니고 납부통지라고 불렀었어. 근데 지금은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를 둘 다 뭘로 불러? 납부고지로 바꿔버렸잖아요. 용어 정리. 그래서 이제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외우기도 쉽다. 이제 옛날에는 납부통지서인지 납세고지서인지 막 그러면서 외웠는데 지금은 다 납부고지서의 발송일로 하면 되는 거야. 대다수가 그럼 외우기 쉬워졌어요. 더. 그래서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다 돼 있고요. 하나가 이제 시험에 좀 우리가 답으로 나왔던 게 동그라미 예외 3번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확정 전 보전 압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세금이 확정되기도 전에 확정된 보전 압류를 먼저 걸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압류 등기를 해. 그럼 등기가 되면 확인해 보려면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등기 사항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날짜로 땡겨버렸어요. 그래서 압류 등기로 돼 있어요. 이거 하나 얹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납부고지서 발송이다라고 외워 놓으시면 되는 거야. 외우기 더 쉬워졌어.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 원칙이라는 거 안에서 동그라미 2번이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세무서에서 피담보권자가 알 수 있는 시기는 안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나가는 거니까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알아내기 되게 어려워요. 그죠? 언제 낼지 어떻게 알아? 납부지연 가산세가 얼마일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하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납부고지서 발송일로 그냥 땡겨서 그 날짜로 봐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냥 편하게 그냥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자세하게 제대로 하려면 이 날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납부고지서 발송일날 같이 다 법정기일 도래한 걸로 봐버리겠다. 납부고지서 발송한 다음에 납기가 나오고 그때 또 안 내면 그 뒤에도 시라고 하는 하루에 10만 불 25가 또 붙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따져갖고 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해? 쉽지 않으니까 그냥 납부고지서 발송일날 다 한꺼번에 다 법정기일 도래한 걸로 봐버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하나가 좀 특이한 거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기일은 좀 암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건 말문제에서 압류등기일 등기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법정기일 우리 세무사 쪽에서는 기출문제가 이걸로 나온 거야. 최근에 재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던 거고요. 법정기일 물어보는 게 그것만 회계사 쪽은 이제 계산 문제나 이렇게 틀로 나온 거고요. 시험에. 자, 어쨌든 이제 법정기일은 그렇게 해서 암기를 좀 해야 된다. 부담되더라도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거기 개정딱지라고 붙어 있는 부분은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피담보 채권 자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이 담보 설정일과 법정기일 비교할 때 항상 법정기일이 빠르다라고 봐버리는 게 있어. 이게 이른바 당해세라는 거야. 당해세. 얘는 무조건 법정기일이 빠른 걸로 봐버려. 무조건 먼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지. 담보권자하고 싸울 때 담보권자보다 먼저 가져가겠대. 이게 당해세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가 있냐면 당해세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재산세 이 네 가지가 당해세예요. 상증, 종재 이 네 가지가 당해세. 왜 그러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담보권자가 담보 설정하려고 해. 그럼 은행에서 담보 설정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을 떼보겠지. 그죠? 그 안에 권리 설정이 돼 있는지를. 그 안에 보면 표제부란 게 있고 등기부등본은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일구가 있어요. 표제부는 그 자산 내역이니까 표제부는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갑구는 뭐냐면 소유권의 변동 내역이 나와 있어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누구 넘어갔고 이런 것들이 왜 넘어갔는지가 나와 있어. 그 갑구란 걸 떼보면 은행에서 지금 을이란 자가 지금 와가지고 건물 담보 잡히고 지금 돈 대출 받아가겠대요. 그러면 얘가 혹시라도 뭔가 세금 나올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해. 은행에서. 이 과정에서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지금 최근에 한 2달 전쯤에 아버지가 이자한테
상속한 거네. 상속을 통해서 등기가 넘어온 거네. 라면 조만간 뭐가 나올 거다? 상속세가 나올 거라는 걸 알아 몰라? 알잖아요. 그 등기부만 떼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지금 2달 지나서 돌아가신 지, 그러면 이 납세무에 대한 확정은 언제 돼요? 이걸로 따지면 정부가 세목이니까. 고지서 발송일은 한참 뒤에 6개월, 9개월 걸려갖고 한참 뒤에 이게 법정기일 도래하잖아. 원래대로 한다면. 그러나 이거는 누구나가 등기만 떼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날짜로 보지 않고 무조건 앞서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종부세 재산세는 언제 알 수 있어? 보니까 이자가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네. 그러면 당연히 종부세는 12월 달에 나올 거다. 알잖아요. 재산세도 당연히 알고요. 금액은 계산 당연히 은행에 가면 회계사 세무사가 있겠죠. 세금 계산하고 하는 거. 계산 한번 해보고 던져주면 바로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아, 종부세 얼마구나. 바로 그 금액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 재산의 존재만으로도 금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얘는 법정기일이 무조건 얘보다 빠른 걸로 봐서 담보권자야 너는 물러나 라고 되는 거야. 무조건 얘가 앞선다. 당해세. 아셨죠? 당해세. 당해세는 무조건 얘가 앞서는 거야. 아시겠죠? 무조건 법정기일과 다툼을 해서 담보 설정일과 비교하는 거 안 하는 거야. 무조건 얘가 앞서는 걸로 봐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자,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요건 만족했다면 국세보다 우선은 변제 받아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자, 이제 문제 풀 때 순서만 잡아드리면 돼. 이제 문제 풀 때 순서가 자, 문제가 나오면 문제 풀이할 때 자, 일단 문제에 주어진 자료는 자산을 이제 매각했다. 매각 대금이 나올 거야. 얼마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 매각 대금 가지고 각종의 이제 채권자들이 딱 경합했을 때 국세가 얼마나 가져갈지 구하시오. 이게 계산 문제야. 그때 이제 순서가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은 뭐 채채피10이라고 좀 들어봤던 분들은 좀 암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름이 체납처분비가 아니고 강제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강채피10 이렇게 해야 되는 거나 이름이 좀 약간 바뀔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요거 1번 공익비용 요거 중에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강제징수비 등이라고 하면 외우면 되는 거야. 요게 최우선 변제 1번 먼저 가져가라. 이거 할 때 국세는 일단 판단하지 말고요. 일단 국세 말고 나머지의 우선순위 가지고 먼저 쫙 쓴 다음에 국세가 끼어 들어가는 걸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강제징수비 먼저고요. 두 번째 최종 3월분 급여 등 하면 얘가 들어가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순서 암기할 때 편하게 주로 이게 나오고 시험에 최우선 변제 임금채권 최종 3월분 급여 등 하면 3월분 3년간 퇴직금 재보상금 또 소위 임차 보증금 이런 게 딱 따라 나오면 되는 거야. 암기. 자, 그래서 여기 먼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피담보채권. 담보법 때문에 얘가 그 다음 순위로 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 임금채권이 그 다음 순위예요. 임금채권 근로기준법이 상당히 센 거야. 근로기준법이. 그래서 근로기준 안에서 일반 임금채권 말고 최우선 변제 얘는 먼저 2번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은 일반 임금채권은 담보 설정되어 있는 채권 말고는 모든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되어 있어. 규정이. 우선 변제권 갖는다. 나머지 모든 것들보다 우선. 공과금은 포함한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조세 포함해서 다 우선한다. 그래서 얘가 그 다음 순위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공과금이라든가 그 외 기타 채권들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순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최피10이라고 해서 딱 나열한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지에 있는 숫자를 갖다 기입하시면 돼. 그래서 얘 뭐 얼마, 얘가 10억인데 얘가 뭐 500만 원, 얘가 얼마 금액을 막 기입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국세가 어디 위치하지를 따져보는 거야 이제. 자, 따져볼 때 이제 여기 얘는 당연히 우선이고 얘는 당연히 우선이고 1, 2번은 뭐라고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싸워보는 거잖아 이제. 얘랑 싸워서 자, 우리 담보 설정일 이라고 법정기일을 비교해봤더니 법정기일이 더 빨라. 담보 설정이 뒤에 된 거야. 법정기일이 법인세, 뭐 소득세인데 소득세 신고일, 신고했대. 신고일이 2021년도 6월 1일. 법정기일이 자, 5월 31일 뭐 신고한 거야 소득세를. 이때 신고한 거고 이때 담보 설정일은 봤더니 8월 2일쯤 한 거야. 뒤에 한 거지. 얘보다 뒤처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국세가 우선이잖아 이제.
그럼 이때 이제 국세가 어디로 가냐? 국세가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제 피담보채권 앞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1, 2번은 당연히 먼저 가져가는 거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고 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 위치로 가면 된다. 여기다 금액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금액이 나열돼 있죠? 여기다가 이 금액을 조세, 국세 금액을 집어넣으면 소득세 금액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약에 근데 또 담보 설정일 하고 법정기일을 비교해봤는데 이게 앞서는 거야. 담보 설정을 먼저 한 거야. 그럼 국세가 나는 늦었네. 네가 나보다 더 앞서 담보 설정했구나. 국세는 뒤로 밀리는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 얘 뒤로 들어가는 거냐.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 일반 임금 채권은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보다는 우선하지 못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1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 이렇게. 이때 잘 생각해 보시면 일반 임금 채권은 피담보 채권 말고 나머지보다 모두 우선한대요. 이거 말고는 나머지 모두보다 우선한데 근데 얘보다 앞서서 얘가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일반 임금 채권 얘보다만 뒤처지는 거고 나머지 모두보다 앞서는 건데 얘가 여기 들어가 버리네? 그래서 웃기잖아요. 그죠? 일반 임금 채권은 나머지 국세를 포함한 모든 것보다 우선한데 근데 다만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대. 이건 실비니까 이거는 먼저 가져가는 걸 맞고 나머지 따질 때 얘가 위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조세 채권이 1로 들어가 버리잖아. 이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 피담보 채권보다 앞서는 국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붙어 있어. 일반 임금 채권은 나머지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데 다만 피담보 채권보다 앞서는 국세보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얘는 우선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보다 우선하는 거니까 얘보다 뒤처진다면 국세가 그러면 이때는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다 보면 국세는 다 임금 채권 등 뒤에 들어가는 거야 이제. 위아래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집어넣으시면 돼. 이때 이제 뭐가 나와? 이때 당해세가 나오는 거죠. 상속, 징여, 종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면 돼? 이보다 앞서는 걸로 가면 되는 거야. 무조건 안 따지고 무조건 앞서는 거야. 항상 빠르다. 항상 빠른 거니까 위로 올라가서 여기로 들어가면 돼. 아셨죠? 당해세는 위로 얹어지면 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해서 금액 넣어가지고 국세 얼마인지 금액 구하는 문제를 뒤에 나와 있는 거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요. 나오면 간단하게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래서 맞추는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풀어봐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다 강체 P10에서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판단 잘 해보시고요. 문제 풀어보시고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계산 문제 나오지 않을 건데 자, 좀 아셔야 될 게 한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자, 그러면 임금 채권은 여기 최우선 변제 임금 채권으로 여기 임금 채권 10억이 이 중에 2억이 나머지 8억은 어디로 가? 지금 보니까 여기로 가고 있네. 2억, 8억 쪽에서 10억 중에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요? 보증금은 소액임차 보증금은 먼저 가는 거 아니야? 보증금 채권이 20억이야? 이게 5억, 6억이야 만약에 6억 소액임차 보증금이 6억이 들어갔다면 나머지 14억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14억은 여기로 가는 거야. 공과금 기타 채권. 그런데 최근에 이제 명확히 규정이 들어와서 이 보증금 채권도 대항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갖추면 확정일자를 가서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주민센터에서 받는다든가 이렇게 확정일자 받을 수가 있어요. 피담보 채권처럼 이제 등기나 뭐 이거 전세권 뭐 이렇게 그런 등기를 하면 좋은데 집주인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 집주인이 건물주가 이런 거 자기 건물 앞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하면 나중에 뭔가 이것저것 팔 때나 아니면 이거 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러면 보호해주기에서 확정일자 받아라. 확정일자 받으면 그 확정일자 받는 게 이게 담보 설정과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국세의 법정일보다 먼저 확정일자 받으면 그러면 얘가 우선되는 걸로 와서 피담보 채권처럼 이 위치로 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너무 복잡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말문제에서는 그래서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담보 설정일처럼 봐가지고 법정일 전에 확정일자 받았다면 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걸로 가는 건데,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 위치로 가버린다는 거야. 5번으로. 얘 위치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로기준법보다 약한가 봐. 여기 아래쪽으로 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당해세라는 것도 있고요. 이 세금도 있죠. 세금이 근데 여러 가지야.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자, 그럼 각자의 세금마다 법정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위치 따져가지고 각자 판단하시면 돼.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조세채권이 다 이제 얼마나 가져갈지 전체가 구해졌어요. 이거 상속세 얼마, 그 다음에 소득세 얼마, 부가세 얼마 구해졌어. 그러면 이 세금들끼리는 다시 한번 2차 배분을 해요. 세금 안에서는 이제 순서가 있어. 또 조세 안에서의 우선순위. 의미 없죠. 어차피 조세면 뭐, 그죠? 조세면 국가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또는 지방세면 지자체가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이것도 세수별로 어디다가 써야 되는 거 다 정해놓고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요걸 말로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나오고 계산 사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나오니까 이건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세 간에 조세 채권 간 우선순위. 세금 안에서 우선순위. 자, 빨리 움직인 자들이 먼저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순서가 담보 설정했다면 담보가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압류, 그다음에 교부 청구. 요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이렇게 외우시면 돼. 자, 먼저 담보 설정과 압류인데 조세 안에서 어떤 조세는 담보 설정, 납세 담보, 세금 걷어가려고 담보 설정 받은 거야. 담보. 자, 담보 받았어요. 자, 압류를 했어. 부가세 압류했어. 부가세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담보로 제공받아요. 압류 걸리는 걸 담보로 제공받는 게 누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얘보다 얘 두 개 비교했을 때 압류가 먼저고 담보가 뒤에 오는 일은 없어요. 그죠? 담보 설정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압류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순서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순서가 뒤바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교부 청구는 뭐라 그랬어요 어제? 내가 압류하려고 했더니 누군가 압류를 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압류해서 매각해서 남은 거 찌꺼기 좀 줘라고 하는 게 교부 청구야. 그러면 얘 뒤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순서가 바뀔 수 없어. 교부 청구가 먼저 그 다음 압류가 올 수가 없어. 당연히 이 순서 말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이거밖에 실무적으로는 없어. 그래서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순서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상속세가 먼저네, 당했으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상속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 얼마라고 하는 게 금액이 나와서 두 개를 구했어. 근데 얘가 우선이고 얘가 뒤인 줄 알았는데 얘가 담보 설정을 했어. 그리고 얘는 교부 청구한 상태야. 그럼 얘가 우선이니까 얘 얼마 거둔 금액 가지고 와 다시 얘한테 먼저 준다니까요. 이런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자, 거둔 금액들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순서 또 2차 배분해서 나눠 갖는 거야. 그때는 빨리 움직인 자가 먼저 가져가는 거다. 요게 순서다. 담보, 압류, 교부 청구. 이렇게 하시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의외로 좀 보면 몇 가지 외우고 하시면 국세 우선은 조금 어렵지 않아요. 이게 좀 쉬워요. 뒤에 계산 문제도 풀어보시면 좀 풀만해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2번이 우선순위 나와 있는 담보, 압류, 교부 청구 나와 있죠? 1순위, 2순위, 3순위 요 얘기 했고요. 밑에 좀 특이한 게 이제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라고 나오네요. 양도 담보권자의 물적 납세무. 요건 올해 개정된 사항인데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 똑같은데 규정은 바뀐 거 없어. 근데 이게 국진법에 있는 거를 끌고 왔어요. 국기법으로. 근데 우리 국기법 공부할 때 국진법에 있는 내용까지 같이 공부했거든요. 원래. 그냥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바뀐 건 없어.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법조문의 조문은 국진법의 내용을 우리는 같이 국기법에서 같이 공부했던 건데 근데 지금 국기법으로 이관돼 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에 물적납세무라고 하는 거야. 특이하게 물적납세무. 아까 우리 좀 전에 2차 납세무 봤죠? 2차 납세무는 대표적인 뭐야? 보충납세무야. 얘도 역시 보충하는 거야. 보충납세무. 아까 처음에 승계, 연대납세무까지 그 다음은 이제 보충납세무가 2차 납세무, 물적납세무, 납세보증인. 이 세자가 이게 보충납세무라고 하는 보충납세무. 뭔가 보충에 끼워 넣는 거야. 자, 보충납세무인데 이거는 뭐냐? 여기 이제 값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A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값이 A에게 이거를 이제 돈을 빌려준 거야. 그래서 A가 이제 이렇게 차입한 거지. 돈을 차입했는데 자, 값은 돈 빌려주면서 그냥 돈만 빌려주지 않겠죠.
담보 설정 같은 거 하려고 하겠지, 안전하게. 그래서 이 A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이 건물이 하나 있었던 거야. 이 건물 하나를 이제 담보 설정해서 담보권 설정해서 이제 안전하게 받아가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담보 설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뭔가 다툼이 발생했을 때 우선순위를 못 갖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불안한 부분이 존재하는 게 담보 설정이야. 그래서 더 확실한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 A 보고 돈 빌려주면서 돈 10억 빌려주면서 A야, 네 건물 있지? 나 앞으로 등기를 옮겨버려 라고 했다 이거죠. 응? 등기 옮겨라. 옮겨서 그때 이 갑의 이 건물에 대해서 양도 형식을 빌린 담보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형식은 지금 뭐야? 형식은 양도야. 형식은 양도 형식을 빌려갖고요. 건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가는 거야. A 건데 갑에게 넘어가 있는 형식은. 근데 실질은 뭐야? 실질은 담보 제공에 불과한 거야. 담보를 더 확실하게 설정하려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A한테 둔 채 그 상태에서 담보권만 설정하는 걸로 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갑이 가져가 버리는 거다 이거죠. 그랬다가 빚 변제하면 다시 A에게 소유권 주는 거야. 등기를 이전해 주는 거야. 등기가 넘어가 있으면 안전하잖아.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담보 제공하려고 하는 게 양도 담보다. 양도 형식의 담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질은 담보 제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 형식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는 누구야?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누구야? 역시 A야. A 거야. 근데 소유권만 갑에게 넘겨놓은 것 뿐이지. 빚 변제하면 다시 A로 올 거야. 맞죠? 이 상태. 이 상태에서 갑을 뭐라고 하느냐? A를 뭐라고 하느냐? 양도담보 설정자라고 불러요. 양도담보에 대해서 설정자 이렇게 부르고, 갑은 양도담보권자라고 불러요. 담보권자. 이게 제목에 나와 있네 요거. 담보권자. 얘가 물정 났으면 진다는 얘기야. 이게 뭐지? 자 보세요. 자, 얘가 요건이 이 A가 설정자잖아요. 이 A가 이제 세금 못 낸 거야. A의 체납. A가 세금 납기까지 못 낸 체납이 발생했어. A가 세금 못 낸 거야. 그럼 국가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A가 세금 못 낸 거에 대해서 납부고지하고 독촉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안 하면 압류 걸고 하려고 해. 근데 압류 걸려고 했는데 압류 걸 수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A가 그래갖고 찾다가 못 찾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봤더니 소유권이 A에게, 갑에게 넘어가 있는 게 있네. 원래 실질 소유권 누구 건데? A 건데, A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갑에게 넘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못 찾았던 거야. 찾아갖고 압류 걸고 지금 세금 걷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세금 못 내가지고 A가 그래서 하다가 찾게 된 거야. 이거를 찾았다면 이제 그 다음 뭐예요? 그래서 체납했다. 여기다가 플러스 징수 부족액이 발생한 거야. 보충 납세무니까. A가 양도담보 설정을 지금 해서 갑한테 지금 돈 빌렸는데, 근데 A가 이 건물 말고 토지, 뭐 예금, 뭐 이런 거 다 따져봤더니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거야. 그러면 다른 거에다가 압류 걸고 해서 세금 걷어가면 돼.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른 걸로 충당할 수가 있다면. 근데 얘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게 소유권이 얘한테 넘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이걸로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봤더니 이제 이것도 플러스 요건이, 이게 형식은 양도지만 실질은 담보 제공이잖아. 그러면 담보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국세가 우선하려면 뭘 만족해야 돼? 설정이라고요. 그 다음에 국세 법정 기일하고 뭐가 빨라야 돼? 만약에 이 담보 설정이 얘보다 빨라. 그럼 국가는 뭐라고 못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 얘가 만약에 담보 설정이 양도담보지만 어쨌든 담보 설정이라고 하는 게 더 빠르면, 얘가 빠른 거야. 빠르면 이게 피담보 채권 우선이고 국세는 뒤로 깨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뭐라고 못 하는 거잖아. 근데 반대로 지금 이게 담보 설정, 양도담보 설정일보다 법정 기일이 빨라. 이게 뒤에 설정된 거야. 넌 나를 알고 한 거 아니냐. 그럼 네가 이 양도담보가 아니라 그냥 담보 제공이라면 넌 나보다 한참 뒤에 갈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는 건데, 그죠? 네가 양도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내가 못 걷어가면 이거는 형평이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들 보면 이거 원래는 뭘 했어야 돼? 담보 제공에서 담보 제공, 저당권 설정했어야 돼. 근데 그거를 양도 형식을 빌렸던 것 뿐이야. 그렇다면 형평을 위해서 본다면 법정기일보다 설정일이 빠르지 않다면, 이게 빠르다면 법정기일이 더 빠르다면 법정기일이 빠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는 거다.
앞서는 거니까 넌 담보권자. 담보 피담보 채권 나는 국세. 내가 앞서니까 내가 먼저 가져가자 했더니 등기는 넘어가 있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세금을 걷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백에 무리한세를 지우겠다. 요게 다 요건이야. 설정자의 체납, 징수 부족에 그다음에 이 설정일이 법정기일과 비교할 때 법정기일이 빠르다. 이런 경우가 됐고 이 상태에서 와서 자 이때 양도담보가 설정된 거예요. 법정기일이 도래한 거야. 그 다음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거지. 넌 나보다 뒤처진다. 얘가 빠른 거야. 시기적으로. 이 상태에서 자 이때 A가 체납한 거야. A가 체납. 즉 이때가 A의 납기였죠. 이때 안 내면 체납되는 거죠. A가 체납한 거고 그래서 징수가 부족하다 이거죠. 징수가 부족하다. 이 징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내가 앞선에 너보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 넘어간 너한테 물적 납세물 주겠다. 그럼 보충 납세물 지우는 거니까 일단 납부 고지를 또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걸로써 물적 납세물가 뭘 하는 거고요 이제 성립. 아까 자 우리 부종성 보충성 할 때 이것도 보충 납세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충성의 개념이니까 주된 납세자인 A가 체납한 상태야. 체납은 납기 다음날 이제 납기가 지나면 체납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때 이제 물적 납세물 성립한다고 보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제 뭐래요? 이제 자 납부 고지를 하겠죠. 고지를 할 거고요. 자, 이때 납기가 도래할 거야. 이때까지 안 냈네. 납부 고지하고 안 내면 그다음 뭘 한다고 했죠? 독촉하고요. 이때는 납기야. 안 내면 그다음 뭐래?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걷어가겠다고 하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얘가 세금 못 내. 세금 못 냈어. 자, 그래서 얘한테 세금을 지금 걷어가려고 했는데 못 걷으면 자 압류해야지라고 찾다가 보니까 얘 건 없는데 이게 넘어가 있는 얘 걸로 돼 있는 얘 걸 발견한 거지. 해가지고 걷어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담보 설정이니까 피담보 채권이니까 국세 법정일과 비교해봤더니 국세가 또 우선하는 거야. 그럼 내가 너보다 앞서는 건데 왜 네가 못 가져가느냐?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순서가. 그래서 얘가 체납해서 성립한 거고요. 납부 고지했어요. 이때 이제 뭐가 되는 거지? 확정이 되는 거지 이제. 납부 고지서 도달하면 확정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제 확정이 되는 요 납부 고지하는 시점에 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때 시점에 양도담보 재산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때 납기가 됐고 이때 못 낸 거야. 이 상태에서 얘가 돈 빌리면서 얘한테 갚기란 날짜가 도래해버린 거야. 근데 돈 못 갚았겠죠. A가 가백에. 그래서 이때 양도담보는 뭐야? 네가 나한테 갚기란 날짜까지 돈을 갚으면 너한테 소유권 넘겨줄 건데 건물을. 근데 네가 못 갚고 끝나버리면 내 건 내 거다 영원히. 이제 실질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다? 갑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납부 고지를 할 당시에 이 당시에 변제를 못 한 거야. 변제기일 도래했는데 A가 변제를 못 해갖고요. 이 담보권이 실행이 돼버린 거야. 담보가 실행이 돼갖고요. 이제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실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버린 거야? 갑에게 가버린 거야.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물적 납세물 지울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실제 소유권도 누구한테 가버렸으니까 갑에게 갔으니까 못 지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물적 납세무가 확정도 안 되고 끝나버리는 거야. 납세무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확정이 됐어. 고지 띄웠거든.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후에 변제를 못 해갖고 이 이후에 변제기 도랬나 봐. 못 해갖고 이게 실행이 된 거야.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실제 소유권이 이제 이때 가백에 간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지운다 안 지운다? 지운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 그래서 확정되는 이 시기, 납부 고지한 시기 이전에 변제가 안 돼갖고 넘어가 버리면 못하는 거고 이유는 가능하다. 지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도 지운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이때 이제 압류를 걸어. 압류 걸어. 자, 근데 이때 이제 소유권이 갑에게 가버린 거야, 만약에. 그래도 지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플러스, 자, 이게 제3자에게 매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 건물 넘겨받은 갑이, 실제 소유권자가 갑이니까 이제 부랴부랴 팔아버린 거지. 언제까지? 압류할 때까지 팔아버린 거야. 팔아버렸으면 이때는, 매각했다면 이때는 유효하게 성립되고 확정되었던 물적 납세무가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립니다. 못 지우는 거야. 팔아버리면 못 지워. 그러면 팔기 전에 빨리 압류 걸어야 되겠네? 급박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한가롭게 독촉장 띄우고 기다리는 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안 하겠다. 그래서 이때 원래 압류의 전 단계인 독촉이라는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대원칙인데, 국세징수법에서. 근데 이거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안 내면 바로 압류 걸어버려요. 시기를 좀 땡겨버리는 거지. 급박하니까. 이 사이에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아셨죠? 근데 이 짧은 시기일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았대. 팔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소멸돼 버린다고 하는 거야. 근데 소멸됐다고 또 세무서는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때는 추가로 그냥 참고, 이때는 사행위, 취소의 소송이라는 걸 또 할 수 있어요. 이건 짠 거지. 짜지 않고서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건물 파니? 건물 파는 게 열흘 내에 건물 팔 수 갑자기 급하게? 금매로 아무리 싸게 팔면 또 가능할까? 근데 어쨌든 이건 실제 사행위 하려고, 세금 회피하려고 팔아버린 거지라고 하니까 그 제3자를 상대로 사행이다라고 소송이 붙어갖고 이기면 또 국가가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사행위 취소의 소송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요. 이제 이게 국기법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표현이 좀 부드럽게 돼가지고 표현이 들어왔어요. 이제 표현을 보고 이게 이해하시면 돼, 이걸 상황을. 자, 물적납세무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151페이지 가시면 거기 하단에 물적납세무 요건 박스. 자, 다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1번, 2번은 제가 적어놓은 거이고 3번 볼게요. 3번 체크.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 형태로 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들어온 거야. 표현이. 이게 무슨 표현이야? 납부 고지서 송달하는 시점에 양도담보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 이때 변제 못해서 이제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양도담보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담보가 아니라 소유권이 가버린 거잖아. 실제 못 갚아가지고 변제 못해가지고 가버렸다면 그때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양도담보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 그 전에 변제 못해서 넘어가 버리면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3번 얘기.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뭐야? 제목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를 했어요. 그 후에 양도해버렸대.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 고지가 있은 후에 납세자가 양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자산이 양도담보권자인 갑에게 확정적으로 넘어가 버렸고, 이제 실제 넘어갔어요. 이전됐어요. 갑에게 실제 소유권이. 이 상태에서 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 당시에 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권자로 존속하는 거 본다. 이건 뭐야? 이건 어떤 걸 표현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제가 적은 것 중에? 야, 제목을 조금 이제 잘못 놓는 것 같은데, 자, 이 안에 내용은 지금 납부 고지가 있은 후에, 고지한 후에 실제 변제를 못 해갖고 소유권이 실제 실현돼 가지고 갑에게 갔다 하더라도 지운다 안 지운다? 지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고지 이후에는 변제 못해서 넘어가더라도 그때 여전히 지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양도란 표현에 나서 약간 어색하잖아. 제목이. 자, 돼 있고, 그대로 양도담보 형태로 존재하는 걸로 본다, 즉 지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납부 고지 이후라면.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지우 절차.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양도담보 재산이 담보권자로부터 다시 제3자한테 양도가 돼버린 경우에는, 그때는 담보권자에게 고지 후에 양도가 되는 경우에도 압류가 되기 전에 양도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 물량을 소멸한다, 이거죠. 압류되기 전에 이걸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소멸한다, 그 얘기야. 소멸한다, 물량났으니까 소멸한다, 그 얘기예요. 압류되기 전에 매각했다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소멸한다. 이게 동그라미 2번. 그래서 급박하니까 3번 밑에 고지 납기까지 담보권자가 물정납세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촉이란 거 없이 바로 강징수를 하게 된다. 독촉을 생략해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급박하니까 이렇게 해서 압류를 바로 빨리빨리 걸겠다라고 하는 거죠. 압류 전에 팔아버리면 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 마지막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짜고 한 거짓 계약 추정되는 담보권 설정에 대한 취소 청구. 무슨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통정 허위라고 옛날에 불렀던 건데 이제 한글 표현으로 짜고 한 거짓 계약이라고 이제 표현이 들어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해요. 자,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돼. 자, 요때 만약에 담보 설정을 했어. 그리고 늦었네. 법정 기일이. 이게 빠른 거야, 이렇게. 자, 이게 빨라요. 그래서 법정 기일보다 담보 설정이 빠른 거야. 빨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국세가 뒤로 밀리잖아. 뒤로 밀려. 근데 워낙 큰 금액의 재산이야. 그래서 뒤로 밀리더라도 국세를 걷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문제가 전혀 안 되지. 지금 세금 못 걷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가 나보다 앞섰니? 어쩔 수 없고 내가 뒤로 밀리는구나. 밀려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뒤로 밀려서 걷어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재산이 워낙 금액이 큰 거라서 이것저것 빼고 하더라도 뒤로 밀렸지만 다 풍요롭게 가져갈 수가 있었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쭉 가가지고 결국은 징수를 못하는 부족이 발생해 버린 거지. 걷어갈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징수를 못하게 된 거야. 자, 근데 이런 경우에서 국가는 안타깝다. 내가 못 걷었네. 내가 빨리 법정기일 동안 그 전에 담보 설정하는 거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럼 막을 수가 있나?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지.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가만 봤더니 얘가 짜고 거짓으로 설정한 것 같은 거야. 담보 설정을. 국세보다 앞설 요량으로. 자, 이게 갑인데 갑이 세금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태야. 근데 재산이 지금 압류 걸고 해서 다 뺏어갈 것 같은 거지. 그러면 야, 친구야. 야, 지금 이제 법정 기일은 누구나 아는 거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내가 세금은 내기 싫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법정 기일이 도래하는 국세가 있는데 자, 친구야 불러가지고 너 이전에 내가 너한테 돈 빌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담보 설정이란 걸 해. 네가 내 건물에다가 그런 다음에 당연히 법정 기일 전에 설정한 거니까 네가 앞서갖고 우선 변제 받아갈 거야. 그죠? 그러면 그거 갖고 우리 나눠 갖자 라고 짜고 거짓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설정한 이 단계가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되는 거야. 짜고 거짓으로 설정한 거야. 미리 설정한 게. 자, 그래서 두 번째 징수 부족이 발생한 거야. 자, 이게 입증이 됐다면, 확인됐다면, 자, 이게 이제 담보 설정한 게 이게 입증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입증만 되면 그러면 징수 부족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족하면 이제 법원에 담보 설정은 거짓이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취소를 청구해서 싸워보면 되는 거야. 이제 법원에다가 알아 세무서에서 담보 설정한 거를 이거를 없었던 걸 돌리는 건 불가능해. 세무서가 뭐 절대 권력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최고 권력 기관은 법원이야. 법원에다가 얘 짜고 지금 해갖고 우리를 사회하려고 합니다. 담보 설정했던 풀어주세요. 담보 설정을 이제 풀어버리는 거야. 얘가 없는 걸로 풀어버리는 순간 이제 법정기일보다 앞서지 않으니까 국가가 우선 변제권을 받아가서 더 많이 받아가는 걸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입증이라고 하는 게 쉽겠냐는 거야. 짜고 거짓했다는 거를. 그래서 이 입증은 원칙은 과세관청에서 이제 입증하는 게 맞죠. 입증은 과세관청이 하는 게 맞아. 자, 맞는데 여기 이제 예외로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입증을 내가 한다? 보다 우리 소송이라고 어떤 건 다 마찬가지. 입증이라고 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전가시켜버리는 게 이게 소송에 이기는 방법이야. 입증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세관청이 원래 입증하는 게 맞지만 자, 법정기일 전 이전 1년 내 법정기일 전 1년 안에 이 1년이란 기간 안에 특수관계인
친구 사이면 괜찮아. 근데 특수한 개인이라고 한다면 특수한 개인 한테 자 담보 설정했대요. 법정 기일 전 1년 내 특수한 개인한테 한 거야.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짜고 거짓한 걸로 이거를 추정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게 추정. 우리 어제 증여 추정과 마찬가지. 그죠? 자, 이것도 추정할 테니까 이제 이렇게 바뀌면 이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제? 납세자한테 가는 거죠, 이제. 네가 입증해봐. 나는 이렇게 볼 테니까 아니면 아닌 걸 입증해봐. 쉽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입증이 되는 걸로 가는 거죠. 이제 짜고 거짓한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취소 청구해서 이제 국가가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이게 짜고 거짓. 자, 위에 요건 나와 있고 밑에 입증 책임이 나와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법정기일 1년 내 특수한 개인과 설정한 것이 나온다면 이때는 짜고 한 거짓 계약 추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표현이 좀 들어간 거는 우리 아까 뭐 강채 P10 이렇게 하면서 순서 따지고 할 때 아까 뭐도 들어간다 그랬지 아까? 피담보 채권 여기 위치에 보증금 중에 소액임차 보증금 말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이게 담보 설정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법정기일 전 1년 내 특수한 개인과 짜고 확정일자 받은 거야. 걔도 역시 여기다 들어가서 이걸로 들어가서 짜고 거짓한 걸로 보는 거 이것도 가능하다. 이게 들어온 거야. 같은 위치로 들어온 거다. 자, 그게 거기 취소 적용 요건에 동그라미 1번에 자, 그래서 전세권 이런 것들 설정하는 계약, 그다음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 계약, 양도담보 이런 것들과 법소 중에 대항 요건 확정일자 갖춘 임대차 계약도 들어가 있잖아요. 확정일자 갖춘 거 이것도 같은 취급을 하겠다라고 들어와 있는 걸로 최근에 또 들어온 거니까 이것도 하나 챙겨 놓으시고요. 자, 됐습니다. 다 정리가 됐고요. 3장 끝났네요. 3장 끝났고 이제 4장 남은 거네요. 4장은 두 가지야. 4장은 두 개인데 하나는 불복이란 제도고 하나는 이제 권리 현장에 대한 내용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과세 전 적부자 청구 그거까지 정리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잠깐 쉬었다가 이제 4장에 조대 불복을 쫙 한 타임 정리하고 마지막 한 타임 더 하는 거니까 우리가 6시 내에는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그래서 두 타임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타임은 그냥 제가 막 그게 저는 좀 뭐 어떻게 보면 편한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거야. 권리 현장이라는 게 이게 있어 이거 있어 이것도 있죠 라고 제가 이해만 좀 시켜드리고 넘어가고 짚어드리는 것뿐이지 여러분 암기 부담이 좀 되는 거라서 4장은 불복제도는 잘 이해하고 규정을 숙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에 나는 권리 현장을 한번 듣고 체크만 했다가 막판에 그때 보고 초치기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 놓는 거다. 평상시 절대 외울 게 아니고요. 저도 외웠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답을 못해요. 저도 못 외워요. 그래서 맨날 공부하고 맨날 강의하고 하지만 저도 외울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앞자 좀 따보고 하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훑어봐 드리는 걸로 하는 거고요. 그게 남은 거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4장 들어가 보겠습니다.